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반도 미래전장 시리즈 8부, 오늘은 고철더미 북한 기계화 부대 도대체 어느 정도 전투력이 나올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섬멸해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의 탱크 부대가 서울로 진격해 가지고 서울을 정말 어이없이 내줬던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차 부대가 없었고 국군 병사 중에서 전차를 처음 보는 그런 병사들도 많았고, 또 당시 북한이 쓰던 T-34 북한 전차는 당시로서는 아주 최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도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갖고 있던 대전차포를 쐈는데 관통이 안 돼서 당황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미아리 고개에서 우리가 곡사포를 가지고 북한의 전차 부대와 맞서다가 많은 그 애국 장병들이 순국한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전차 전력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말로 정말 쓸데가 없는 고철더미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제 방송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유사시에 전격적으로 남침을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포와 미사일을 일제 사격해서 퍼붓고, 그 다음에 기계화 부대가 진격해 가지고 돌파구를 만들고 전진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북한의 유사시 전략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 체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전차 기계화 부대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북한의 최신의 전차라고 하는 성군호와 우리의 최신의 전차 K2 흑표와의 대결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 기계화 부대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부대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을 기계화 부대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전차, 장갑차를 총동원해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편제가 북한하고는 다릅니다. 러시아는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최신 전술이라 해 가지고 대대 전술단이라는 대대급 부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BTG라는 약자를 쓰는 대대 전술단은 병력은 한 600 내지 1000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차 중대 하나가 있습니다. 탱크가 10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보병 중대가 3개 있는데 장갑차가 한 4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전차 중대 하나 있고, 그리고 포병 중대가 2-3개 포함되어 있고, 그 2개의 방공 중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술단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공병도 있고 통신부대도 있고 우무부대도 이렇게 좀 몇 명씩 이어서 가지고 이 편제로 움직여서 쫙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런 편제는 북한에 아마 따라 배우려고 하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러시아가 참패하는 거 보고 저것도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기계화 부대 편제는 옛날식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기계화 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일단 한국을 향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우리가 부대를 말하면 820군단이라는 이 전차 부대가 유사시 한국을 향해서 돌격을 해서 교두보를 만들고 충격을 줄 때 망치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정예의 군단이 있습니다. 그 외에 8.15 훈련소라고 해서 사리원 황해도 쪽에 그 820군단을 뒷받침하는 병력이 있고, 그 다음에 108 기계화 군단이 강원도 원산시에 있고, 그리고 4.25 기계화 군단이 평안북도 정주, 이거는 뒤를 받쳐주는 예비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산에 또 806 기계화 군단, 이것이 그 회양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제대, 2제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방에 있는 부대와 전방 부대가 깨지면 재차 투입할 제2제대 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2제대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요. 어차피 1제대는 그거부터 녹을 거니까. 그래서 820 전차 군단은 그 안에 5개의 전차 여단이 있고요. 이 군단의 주력 전력은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탱크인 천마호입니다. 근데 천마호라고 해서 우리가 희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1960년대 소련에서 만든 때62 우리는 T라고 하는데 T62 전차의 개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군단의 주력 전차가 약 62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함께 움직일 8.15 기계화 군단, 북한에서는 8.15 훈련소라고 하는데, 이 군단에는 이 황해도
뭐 개성에서부터 사리온까지 쭉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4개의 탱크 여단이 있고 4개의 자행포 여단, 자행포라고 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자주포죠. 그리고 2개의 방사포 여단, 3개의 기계화 여단이 있고 그리고 군단 직속의 여러 가지 대대급 탱크 합쳐서 약 800여 대의 전차와 1000대가 넘는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북한 기계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전차들은 주로 70년대 생산된 T-72 탱크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장갑차는 M2020이라 해서 2020년에 아주 희한한 뭐 신형 전차처럼 장갑차처럼 보이는 게 등장했지만은 북한 기계화 병력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일단 탱크가 너무 낡았다.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로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북한 기계화 부대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105 탱크 여단에 근무했던 장교가 탈북해서 증언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탱크 모는 시간이 1년에 10시간 안 된답니다. 그것도 이 엔진을 막 가동시켜서 말하자면 제대로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 이거 확인, 테스트 해보는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10시간인 거지 실제로 엔진을 돌려서 기동하는 시간은 아무리 말아봤자 1년에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도 한 4km 정도만 가는 거죠. 이렇게 전차 몰아보는 훈련 자체가 안 됐으니까 유사시에 제대로 탱크를 몰고 내려올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군복무 10년, 12년 했는데 기동훈련에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한 운전수가 수두룩하답니다. 그리고 탱크 운전은 그 탱크 운전병이 하는데 운전병일 때 기동훈련이 없어가지고 탱크 운전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거죠. 왜? 운전병 하다가 계급이 올라가지고 부분대장 돼가지고 운전병이 신입이 또 들어 하는데 자기가 못 해봤는데 그 기동훈련 되면 탱크 운전병이 또 운전하게 되면 자기는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탱크 몰아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탄 사격을 거의 해보지 못했답니다. 뭐 해봤자 뭐 명중률도 형편없을 거겠지만은 그래서 보통 그 사격 훈련은 기관총 탱크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관총 빵 쏴서 날아가는 터널 방향 보고 포탄도 대충 저렇게 날아가겠지.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포사격 훈련을 대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당연히 뭐 훈련 못하는 게 연료 부족이겠지만은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연료를 채울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내려오면 탱크가 워낙 이 기름을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후발 들어와서 계속 보급 이루어져 가지고 탱크 연료 차량이 계속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탱크가 러시아가 이런 탱크가 북한에서는 정말 갖고 싶은 꿈의 전차인 T-80, 90 이런 신형 전차들이 2000대 파괴되고 장갑차가 4000대 파괴되고 거기다가 탱크 차량은 한 4000대 가까이 파괴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의 탱크 하나가 전진하면 차량이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 정도 연유가 북한에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장나도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북한의 탱크 전력을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 게 2017년 김정은이 참가하는 열병식이 딱 벌어졌습니다. 근데 탱크가 쫙 주석단 앞을 통과할 차례인데 갑자기 뒤에서 막 검은 연기가 막 뿜어 나오면서 탱크 한 대가 이탈했습니다. 왜? 그렇게 최상의 정비를 하고 동원했는데도 주석단 앞에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그 탱크, 시커멓게 연기가 풀풀 나는 탱크를 뒤로 빼고 한 대 없이 쭉 주석단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우리가 보고 야 저거 뭐 개망신이다 했는데 그게 북한도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후부터는 열병식을 절대 생방송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쪽팔린 거죠. 언제 무슨 장비가 고장나서 뒤로 탁 탈락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탱크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군 전차 부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까이 접근해야 뭐 포를 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탱크포가 1km 안쪽까지 접근해서 포를 쏴야 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과연 한국군 진지 1km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우선 의문입니다. 기계화 부대가 쭉 늘어서서 이 분계선을 향해서 돌격하면 우리가 다 내려다 보겠죠? 내려오면 도중에 고장 나서 멈춰선 놈, 운전병이
뭐 못 몰아봤으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막 굴려먹는 놈. 그게 부지 기수로 나올 건데 탱크라는 게 북한이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산을 넘어올 수는 없는 거고 오다가 한 대가 또 고장나면 뒤가 쭉 다 늘어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그 탱크 부대가 키예프를 향해 진격하다가 수십 킬로미터 쭉 늘어선 거 우리가 봤죠. 러시아도 이 정도인데 북한 탱크 그 고물 탱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도처에서 삐걱삐걱 고장나서 덜컥덜컥 멈춰서면 그거 뺄 때까지 뒤에서 다 기다렸다. 또 좀 나가려면 또 어느 놈 굴려먹고 또 나가려면 어느 놈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분계선에 올지 저는 일단 그 자체가 의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럭저럭 나왔는데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고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딱 하늘에서 내려다 보다가 앞에 뒤에 중간에 툭툭 몇 군데만 쳐버리면 또 다 멈춰서는 거예요. 그거 뺄 때까지. 그럼 도관에 든 쥐밖에 되지 못합니다. 길에 한 줄로 쭉 늘어선 기계화 부대는 그냥 밥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탱크 부대 잡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무기가 뭐냐? 아파치 헬기를 우리가 당연히 첫 번째로 듭니다. 아파치 헬기라고 하면 진짜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서 미군에서 만든 거죠. 우리가 지금 36대를 보유하고 있고 조만간 또 들어옵니다. 36대 들어와서 우리가 전체로 72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주한 미군이 또 4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전체 우리가 아파치 보유 수량만 이게 120대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아파치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비싼 만큼 돈값을 합니다. 아파치 한 대가 헬파이어 미사일 16발 그리고 히드라라고 하는 70mm 유도 로켓도 무려 76발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맞으면 북한 고물 탱크 다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치 한 대 떠서 거기다가 30mm 1200발짜리 그런 포까지 있습니다. 두루두루 훑고 나가면 북한 탱크 아파치 한 대로 이론상 한 100대씩은 잡습니다. 아파치 6대만 뜨면 이론상으로는 숫자 계산상으로 보면 그냥 820 북한의 최정예 돌격 군단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뭐 아파치 한 개 중대 북한 기계화 군단 다 없애라고 그런 임무를 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탱크 잡는 데는 최고의 무기가 A-10이라고 하는 A-10 썬더볼트라는 대지 공격기가 있습니다. 이 공격기가 전문 탱크 잡는 데 특화돼 가지고 앞뒤 막혀서 주르륵 늘어서면 그냥 기관포로 두루두루 훑고 나가면 그냥 다 죽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니까 제가 답답했던 게 러시아군이 그 도로에 쭉 늘어섰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에서 공격할 능력이 없어서 거기는 뭐 A-10 썬더볼트도 없고 아파치도 없고 또 K9 자주포 같은 그런 포도 없으니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무장 장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중에서 공격하고 멈춰서 길에 있으면 K9 자주포 우리가 포방부 뭘로 보고 1100대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155mm 포탄을 쏟아부으면 전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그 벌방이라 길이 막히면 우회로도 할 수 있지 한국같이 이런 산이 많은 지형은 내려다 갇히면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그냥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쿠웨이트 같은 데는 죽음의 도로 뭐 이런 거 우리가 90년대 봤죠. 그냥 후퇴하다가 공격받으면 전멸입니다. 그냥 거기는 파철더미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 거기다 굳이 우리가 현무 미사일 뭐 한 발이 떨어지면 축구장 20개씩 다 초토화시킨 그런 것까지 굳이 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또 그걸 살아남아서 들어왔다 그러면 또 뭐 있습니까? 형궁이라고 하는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들은 그 제블린이라고 하는 1억짜리 대전차 미사일이 그냥 영락없이 빵빵 녹아내리고 있는데 우리 형궁도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려 사거리가 2.5 내지 3km. 이건 뭐냐? 북한 탱크가 포탄 쏘기 그 이전에 먼 사거리에서 우리가 북한 탱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고 해서 들어오면 그럼 뭘 합니까? 우리 한반도에는 전차전할 그런 마땅한 그 넓이의 벌방도 없어요. 우리 흑표하고 북한의 뭐 전차하고 탱크전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탱크전 일어날 만큼 전진할 능력이 있을까? 일단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북한 기계부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게 기계부대는 1km 안에까지 접근해야 유용 가능하죠. 기껏해서 포로 쏘는데 탱크포 1km 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 기계부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탱크에서 가장 최신형이라고 하는 탱크를 우리가 말하면 이게 선군호라는 탱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북한에서 최신식이지 뭐 전 세계 무기 기준으로 보면 고물이죠. 북한 선군호는 T-72, T-72 탱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포가 우리가 포착이 잘 안 되는데 125mm냐 115mm냐 이거 가지고 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125라고 합시다. 그래봤자 그게 의미가 없는 게 T-72는요 1990년도 이라크 걸프 전쟁 때 이라크가 갖고 있던 주력 탱크입니다. 이 이라크 탱크가 무려 3,500대나 갖고 있었는데요. 뭐 미군의 공군기에 일단 다 거의 다 소탕되고 살아남은 뭐 전차 연대 이런 것들이 미군 뭐 에이브람스 탱크하고 맞붙었어요. 그런데 단 한 대도 에이브람스 탱크를 격파하지 못했습니다. 못 맞췄던 건 아니에요. 맞췄는데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걸프 전쟁 때 이라크군은 3,500대의 탱크를 가지고 미군 탱크 단 한 척도 격파시키지 못했고 미군 전차병 2명 부상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500대 다 없어졌어요. 이게 고철더미 기계화 부대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그걸 또 증명해주고 있고요. 북한이 그 열병식 나온 거 보면 뭐 꼬레 반응 장갑이라고 겨우 몇 개 이렇게 달군 했습니다만은 근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의 그 탱크들은 반응 장갑을 떡지떡지 몽땅 뭐 풀로 다 덮어도 뭐 제불린 한 방에 위에서 땅 터지면 이거 방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열병식 나오는 장식용 그 반응 장갑은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까이 와서 대전차전 붙는다 그러면 전차병들이 일단 뭐 사격 수준이 형편없는 데다가 제가 북한군 보면 포탄을 믿을 수가 없어요. 포탄은 습기와의 전쟁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창고에다 다 수십 년 동안 보관해 왔는데 그게 습기 먹어가지고 연평도 해전 때 보면 절반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포탄 쏴봐야 반응도 없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뭐 북한은 그대로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또 다 죽어가면 그게 뭐 탱크병들이 그 용감하게 싸울 의지나 있겠습니까? 도망가기 급급하지. 그래서 북한 전차부대는 아무런 위협이 못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전차부대가 최신형 선군호가 들어왔다. 우리 흑표가 딱 나갔죠. 흑표 이번에 폴란드에 180대를 수출한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4세대 전차로까지 평가받는다는 그런 고평가를 받는 우리 대표적인 전차입니다. 최신형이라고 평가받는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못지않게 영향이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우리 케이트 당당하게 딱 나가요. 이거는 120mm 활강포 가지고 우리가 3km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그러니까 북한 탱크 1km. 우리는 3배 멀리 떨어져서 쏘는데 흑표를 몰아본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3km 안에서 북한 탱크 정도는 백발백중이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훈련도 잘 돼 있지만은 자동 조준을 해가지고 때린 대로 그냥 빵빵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방어력 또한 넘사벽입니다. 북한 탱크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1km 접근했어요. 가정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쐈어요. 그런데 흑표 전면에서 관통 못합니다. 아무리 불쌍해도. 이 흑표 장갑이 워낙 든든해서 우리 편이 갖고 있는 120mm 활강포 같은 흑표가 정면에서 쏴도 데미지조차 없을 정도로 전면 장갑이 진짜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차가 돌격해서 쏴봐야 이거는 뭐 흠집도 낼까 말까 그런 정도입니다. 걸프 전쟁 때 실제로 T-72가 쐈는데 에이브램스 탱크가 흠집도 없었어요. 비교 불가의 탱크 성능이지만은 현실에서는 이런 전차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북한 전차가 우리 항공기들이 다 지켜보는 손바닥처럼 지켜보는 가운데 아파치가 눈을 뻔히 뜨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K9 자주포, A-10 썬더볼트 아직도 미군이 다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현무, 미사일이 다 도로를 조준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와서 한국 방어선에 구멍을 낸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 기계화 부대가 허수아비 되고 무용지물되고 또 소멸되게 되면 그러면 북한군이 어떻게 분계선을 넘습니까? 기계화 부대가 없는데 알보병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처럼 말이죠. 더 쫓겠기 하면서 총 들고 달려올 겁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그냥 무리 죽음일 뿐이죠. 그래서 기계화 군단이 쓸모가 없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전멸하게 되면 북한은 전쟁할 의미가 없는 거죠. 뭘 가지고 전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의 트라우마도 있고 그걸 또 자극해서 유튜브 보게 되면 뭐 이자처럼 좀 나이 드신 분들은 70년대에는 북한 기계부대가 위협이 됐겠죠. 그때에 머물러서 생각하면 진짜 북한의 탱크가 몇천 대 들어오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겨냥해서 마치 전쟁 나면 며칠 안에 기계부대한테 서울이 함락될 것처럼 막 이렇게 코인팔이 하는 사람들, 노인들 코인 좀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속지 마십시오. 기계화 부대는 일단 병실에서 자기 주둔지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고 정말 돌격 지점에 접근하게 되면 앞뒤 끊고 우리가 코브라, A10, K9 현무로 싹 다 도로에서 쓸어버리고 우크라이나 그 쭉 늘어섰지 않습니까? 몇십 킬로. 그건 우리 한국군이라면 벌써 1시간이면 다 쓸어버려요. 그것 뚫고 넘어와도 들어가서 탱크들이 우리가 흡표가 떡 버티고 있으면 절대로 분계선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벌방지대가 아니고 전선이 이렇게 또 좁기 때문에 여기 못 나오면 저기 산 넘어서 올 수도 없고 북한 기계부대는 아무 의미 없다. 든든하게 신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오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더는 고철더미 북한 기계부대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